연주야, 넌 결국 나를 버릴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날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서로를 아프게 했을까?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남편 민수, 시어머니 이순희, 그리고 10살 아들 준호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제가 수업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연주야, 왔니? 오늘 수업 영상 봤는데 애들한테 너무 다정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단호하게 대해야 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참고할게요. 사실 속으론 생각했죠. 또 시작이군. 어머니는 전직 교사셨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정년퇴직 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손자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맞벌이 부부에겐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수업 방식, 육아 방식,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입고 학교 가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니? 교사는 품위가 있어야지. 저는 그날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죠. 나는 누구지?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준호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막혀서 제게 물어왔어요.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저는 옆에 앉아 설명하려던 순간 어머니가 가로막으셨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알려줄게. 엄마는 설명이 너무 복잡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민수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낡은 상자를 꺼내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교사 연수 수료증, 표창장, 오래된 학급 사진들.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리셨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신 거겠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왜 저에게 채우려 하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준호가 어머니께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고 같이 있을 거지? 그럼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는 활짝 웃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따뜻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제가 그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 교사 정숙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연주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가 장봐온 식재료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건 비싸기만 하고 영양가도 없어. 내가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저는 대답 없이 냉장고에 넣었죠. 참아야 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음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연주야, 넌 아직 살림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더 알려줄게.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개입은 점점 깊어졌어요. 아침마다 제가 준호 도시락을 싸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주방을 차지하셨죠. 연주야, 넌 출근 준비나 해. 도시락은 내가 쌀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하면 시간만 오래 걸려. 저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죠. 그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도시락 진짜 맛있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웃는 입가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지? 엄마인데 왜 이렇게 무력하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는데 한 학부모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어머니도 교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으셨겠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잘 받았을까? 아니면 감시당한 걸까?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친구분과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한데 아직 미숙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숙하다고? 저는 15년 차 교사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는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도와주시는 거랑 통제하시는 건 달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다음 날 준호 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급 대표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저는 당연히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오늘 내가 갈게. 넌 수업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수업 조정해서 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게 낫지. 준호도 할머니 오는 게 더 좋아할걸?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와. 저는 말문이 막혔죠. 결국 발표회는 어머니가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아들인데 왜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거지?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발표회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정말 잘하더라. 다들 칭찬했어. 내 덕분에 아이가 잘 컸어. 제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엔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왜 이렇게 무력할까? 며칠 후 동료 정숙과 퇴근길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소연했죠. 정수가, 나 요즘 집에 가기가 싫어. 숨이 막혀. 어머니랑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단
그냥 붙잡혀 있는 느낌이야. 거머리처럼.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머리. 정숙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연주야, 그건 건강하지 않아. 경계를 세워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 정숙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죠. 힘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연주야, 왔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을 보다가 정숙에게 보낸 카톡 내역을 다시 읽었습니다. 붙잡혀 있는 느낌이야. 거머리처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누군가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 저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5월이 되자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일상 하나하나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심지어 친구 만나는 것까지. 연주야, 오늘 몇 시에 들어와? 6시쯤요.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준호 저녁은 내가 챙길 테니까. 저는 매번 시간을 보고하고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인가? 아니면 딸인가? 그날 학교에서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배 교사 한 분이 제게 물었죠. 연주 선생님,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계속 물으셨어요. 혹시 가정 문제? 시어머니랑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아이고, 그럼 힘들겠네.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랑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엔 제 SNS가 떠 있었어요. 연주야, 너 이거 올렸어? 친구들이랑 카페 간 사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준호는 어쩌고? 준호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갔어요. 그 사이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연주야, 엄마가 되면 자기 시간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아. 하지만 내가 너무 자유롭게 다니면 준호가 외로워할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옆에 계셨으니까요. 오히려 외로운 건 저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여보, 이건 정말 문제야. 어머니가 제 SNS까지 확인하세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 이해가 아니라 침해예요. 당신 너무 예민해. 좀 참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그 주말 어머니가 교사 모임을 주최하셨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이었는데 집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너도 와.
선배 교사들 만나면 도움될 거야.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수가 옆에서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저는 참석했죠. 모임 중간 한 선배 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연주 선생님은 몇 년 차세요? 15년 차입니다. 오, 그럼 이제 중견이네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어때요? 저는 대답하려던 순간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사들은 인내가 부족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 하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를 말하는 건가?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든 버텼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나약한가? 버티지 못하는 걸까? 눈물이 흘렀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진정하고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오늘 왜 그랬어? 얼굴도 안 좋고. 그냥 피곤해서요. 너무 약해 보였어. 선배들 앞에선 당당해야지. 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정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숙아, 나 한계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정숙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연주야, 집 나와. 잠깐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어요. 준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곳이 제 집인데. 하지만 이 집은 점점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어머니가 부여에 계신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죠. 어머니가 집을 비운 건 저희와 함께 산 이후 처음이었어요. 민수와 준호도 오전에 축구 보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네.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제게 뭐라 하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이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을 닦고 나니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청소해드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어머니 방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먼지를 닦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위 선반에 낡은 상자가 보였어요. 무심코 내려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건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1998년 3월 15일. 오늘 민수를 낳았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내 꿈은 멈췄다는 걸.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5년 6월 3일.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기뻤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슨 상을 받았을까? 교사로 일하며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아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늘 정년퇴직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줬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회사, 며느리는 학교. 나는 혼자 꽃다발을 들고 빈집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구나.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2023년 8월 12일. 며느리 연주는 착한 아이다. 하지만 가끔 두렵다.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어질까 봐. 나는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게 된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나는 기생충이다. 붙어서 살아가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생충. 제가 어머니를 기생충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기생충이다. 하지만 이젠 놓아주려 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놓아주려 한다고?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자신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그날 저녁, 민수와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축구 완전 재밌었어. 저는 준호를 안으며 물었어요. 그래? 재밌었구나. 민수가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혼자 편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았어. 하지만 마음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생충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일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아프다는 걸. 어머니도 외롭다는 걸.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간섭하실 때도, 잔소리하실 때도. 이분도 외로우신 거구나.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연주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교사 모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발표 좀 해줄래? 제가요? 무슨 발표요? 요즘 교육 현장 이야기. 선배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저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왜? 떳떳하게 하면 되지. 내 경력이면 충분해.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집에는 퇴직 교사 6분이 모이셨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요즘 교육 현장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죠. 한 선배 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존중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주야, 요즘 교사들은 너무 학생들 눈치를 보지 않나?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해도 좋지만 교사로서의 권위도 필요해.
너무 친절하면 학생들이 우습게 보는 법이야. 다른 선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권위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그래서 요즘 학교가 이 모양인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15년간 현장에 있었어요. 제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셨죠. 연주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거예요.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됐어, 연주야. 나도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내가 자꾸 비교하게 돼.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거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쓸모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서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7월 중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연주야, 밥 먹고 가. 아니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셨어요. 어머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민수도 황급히 출근 준비를 멈추고 내려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응급실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탓인가? 어머니는 입원하셨습니다. 일주일간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매일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왜요? 너한테 짐이 돼서. 나 때문에 너도 힘들었을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무슨 소리야. 난 내게 간섭만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연주야, 나 일기장 본 거 알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괜찮아. 사실 내가 봤으면 했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거든.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생충이야.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장성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너한테 매달렸나 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할 게 없어요. 저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해? 뭘? 어머니도 외로우셨다는 걸, 어머니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으셨다는 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오며 복도에 섰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어요. 조용하셨고 간섭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신 걸까? 8월이 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나 부여로 내려가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친구가 거기 작은 집 하나 비워둔 게 있대. 거기서 좀 쉬고 싶어.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세요.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너희한테 더 이상 짐 되기 싫거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너희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어머니는 부여로 내려가셨습니다. 집은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조금 있다가 올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돌아오실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주셨지만 돌아온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노년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였죠.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셨어요. 그중 한 분이 김 소장님이었습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김 소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혹시 이순이라는 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시어머니신데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께서 저희 센터에 오셨었어요. 어머니가요? 네, 몇 달 전이었는데. 가족 관계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김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를요? 네, 자신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많이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연주야,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나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준호 이야기,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연주야, 나 여기 괜찮아. 정원도 가꾸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에요, 어머니. 너도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저도 잘 지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부여 갈까? 할머니 보러? 응, 할머니 보러.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